2021 바이오 의료 국제 컨퍼런스의 주제를 기조 연설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설로 함께하실 특별한 분 소개해 드립니다. 코리 맥켄 페어 테라튜틱스 대표님이십니다. Hi, I'm Corey McCann. 안녕하십니까.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페어 테라피틱스의 CEO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신 조직위원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의 그 PDT, 즉 처방 디지털 치료제의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신이 난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싶고요. 제가 발표를 하면서 미래를 예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황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현재 원거리 진료가 표준 진료로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은 만성 질환의 부담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진은 부족하죠. 그래서 많은 적응증에 있어서 환자들은 충분히 의료진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와 맞물려서 우리가 봤을 때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항상 휴대폰이나 스마트 디바이스를 하루 종일 쓰고 있지요. 이러한 요소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것이 다 융합이 돼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길이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소프트웨어가 대부분의 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과감한 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적응증을 보고자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이미 출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개발이 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는 현황을 보고자 합니다. 처음 보고자 하는 것은 중독인데요. 중독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만 해도 2천만 명의 이상의 미국인이 중독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 중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0에서 20%밖에 안 됩니다. 이 분야에서 벌써 스마트폰 앱이 쓰이고 있는데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독을 치료하는 데 소프트웨어가 쓰이고 있고, 그리고 또한 금단 현상이 나타났을 때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도와주고 있는데요. 이 휴대폰 앱은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통이 되고 있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표준 치료제로 구상을 하고 있지요. 두 번째 분야는 불면증과 통증입니다. 현재 환자들 중에서 이 불면증이나 통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약제를 쓰는 수밖에 거의 없지요. 근데 약제를 쓰게 된다면 습관성 약제 의존증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응증을 봤을 때 이 두 가지에도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불면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습관성 약제에 의존할 그런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벤조다이아제피나 졸피뎀 같은 약제에 의존하지 않아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만성 통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꼭 아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야죠. 종양 같은 분야는 굉장히 독성 때문에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많은데요. 여기에도 그래서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환자의 생리적인 변화를 계속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환자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지점 등의 약제의 독성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따라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페어사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프트웨어 치료제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치료제가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치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같이 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웨어 단독으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약제와 같이 쓸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경우에 새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처방 치료제,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PDT라고 부르도록 하겠는데요. PDT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새로운 분야죠. 우리가 헬스 앱을 쓰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인류의 보건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약제처럼 RCT 임상을 통해서 시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또한 규제기관이 감독을 하고 또한 승인을 하죠.
미국의 FDA가 대표적인 기관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그 처방약처럼 그렇게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기존 처방제나 헬스 앱과 다른 점은 임상의에게 환자 상태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나 임상의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치료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PDT를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수백 개 정도는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PDT를 한번 보시면 여러 리모트 모니터링이나 원거리 의료 그리고 또 헬스케어 IT와 헬스케어 때문이죠. 먼저 환자를 보면 환자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보시면은 하루 24시간 언제든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어떤 질환의 환자를 당한 낙인이 찍힐 염려도 없습니다. 임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많은 환자들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대시보드를 활용해서 현황을 보면서 더 많은 환자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료보험에 적용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대시보드를 통해서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보험이나 당국 측면에서 봤을 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보건을 증진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페어테라피틱사는 PDT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는 선구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미 미국의 식약청 승인을 받은 약제가 3개가 있고요. 리셋-O 그리고 인썸브레스트라는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불면증과 통증을 치료하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의 5천만 명이 이 적응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봤을 때 이 적응증을 갖고 있는 환자는 8억 5천만 명이니까 그 성장 가능성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저희들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약제가 디지털 치료제가 14개가 있습니다. 다양한 적응증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출시된 제품과 그리고 개발 중인 제품을 보면 엔드-투-엔드 플랫폼에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라고 한다면 환자들이 사용하고 쉽고 그리고 또한 의사가 처방하기 쉽고 그리고 또한 보험 적용도 간단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깐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개발한 그리고 승인을 받은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도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3개 치료제가 이미 승인을 받았습니다. 약물 중독 환자와 그리고 불면증 치료에 쓰이는 앱인데요. 먼저 리셋을 보시면은 그 단독으로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리셋-O는 아편 중독 치료 소프트웨어입니다. 약제와 같이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면증 환자가 쓸 수 있는 썸리스트가 있습니다. 썸리스트는 지침에서도 1차 치료제로 이제 그 승인을 하고 권장을 하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이제 따라서 벤조다이아베티나 졸피뎀을 대체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장기적으로 불면증을 그러니까 만성 불면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썸리스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리셋 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쓰고요. 리셋-O 같은 경우에 약제와 같이 씁니다. 그리고 썸리스트 같은 경우는 아예 약제를 대체하고 있죠. 이 3가지 약제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광범위한 약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약제들인데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극히 일부만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약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다양한 정신병증을 치료하는 약제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만성불면증이나 조현병, 불안, 우울증,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는 약제가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외에
외에도 of chronic neurologic conditions. 그 만성적인 신경질환도 치료하는 약제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뭐 만성 통증과 편두통, 다발성 경화증, 간질, 그리고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뇌졸중 치료제도 개발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 치료제가 뇌에 연관된 질환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 PDT 제품들 중에서는 GI 즉 소화기 질환을 치료하는 치료제도 개발이 되고 있고 종양이나 심혈관 질환을 치료하는 약제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PDT는 치료제로 쓸 뿐만이 아니라 원거리에서 환자 데이터를 취합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바닥에 보시면 디지털 바이오마커 정보를 취합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바이오마커를 취합을 함으로써 하고자 하는 것은 환자들이 그 치료제를 쓸 때 필요할 때마다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한 약제를 쓰고 있는 환자라고 한다면 약제 용량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치료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제품들은 출시가 된 것이든 저희들이 개발을 한 것이든 다 PDT 엔진의 산물입니다. 이 엔진은 두 가지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서 보시는 것이 저희 생산 엔진입니다. 저희 처방 디지털 치료제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개발부터 규제까지 이 엔진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보시면 저희들의 라이브러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술에 접속이 가능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격 임상 시험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이 원격 임상 시험은 처방 디지털 치료제에 쓰일 수 있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은 이 엔진을 통해서 우리 미국의 21CRF 820 연방법과 그리고 ISO 13485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FDA 규제 과정 거칠 때도 이 엔진이 도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것이 플랫폼인데 상품화됐을 때, 상용화됐을 때 저희들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임상의 즉 의사가 쓰는 현황판인데요. 페어.md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환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센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바로 페어 커넥트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다 취합을 해서 환자로부터의 데이터를 임상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또한 보험 청구 데이터까지 연계하는 역할을 하는 데이터 인프라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원거리 의료와 통합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보험사나 의사 그리고 또한 당국이 다 여기 이 플랫폼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페어사 제품에 대한 개발 현황이었습니다. 이미 개발이 되었거나 개발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잠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질환을 우리가 소프트웨어에 기반은 처방 디지털 치료제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방전이 어떤 처방 치료제가 모든 합병증이나 그리고 동반질환도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그리고 바이오마커를 활용하고 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환자들과 의사들에게도 편리한 진료가 가능하고 그리고 또한 비용은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가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과 한국도 그런 미래로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디지털 보건 분야의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과 기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하이브리드 기업이 필요합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투명한 규제고요. 그리고 또한 투자와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필요한 것이 표준화된 보험 적용입니다. 이러한 뒷받침이 된다면 한국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임상과 환자 교육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진행하게 된다면 앞으로 처방 디지털 의료 치료제는 더 밝은 미래를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조직위원회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으로 제 발표 네,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강연으로 함께해 주신 코리 맥켄 페어 테라퓨틱스 대표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기조 연설은요, 글로벌 헬스케어에 있어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역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글로벌 헬스케어를 위한 우리의 혁신에 대해서 그 가치와 의미를 함께 나누어 보겠는데요. 두 번째 기조 연사 소개해 드립니다. 김영욱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회장이시자 KT 미래가치 추진 실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디지털 헬스 산업협회장이자 KT 미래가치 추진실장 김형욱입니다. 제가 2021년 서울 바이오 의료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 강연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 지식 포럼에서 하버드 대학의 마이틀 샌델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 내부는 물론 국가 간 격차도 매우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불평등 문제는 바로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불평등 및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디지털 헬스가 그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도 없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는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갔습니다. 회사가 아닌 집에서 일을 해야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방역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대면 학습과 비대면 트레이닝도 활성화되었고 특히 온라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생활의 근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그동안 금지되었던 원격 의료 서비스도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뉴노멀이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작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사티아 나델라는 불과 2개월 만에 2년치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했는데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도 그동안 금지되었던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되었으며 통상 수년이 걸리는 전통적인 임상시험 대신 SNS 등을 활용한 비대면 디지털 임상시험을 통하여 불과 9개월 만에 임상시험을 마친 코로나 백신이 사람들을 코로나로부터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허가를 받은 의약품 중에서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적응증에 맞는 치료제를 발굴함으로써 신약 개발을 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시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이끄는 것은 다름 아닌 디지털 기술입니다. 즉, 디지털 기술은 이미 대세가 되었고 코로나로 인하여 점점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불평등은 의료시설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계적으로 점점 심화되는 헬스케어 분야의 불평등 및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HO의 보편적인 의료보장 지표를 보면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 등 국가 간의 의료 격차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의 능력이나 접근성 측면에서도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 간의 차이는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해당 국가의 낮은 경쟁력, 열악한 인프라, 체계적인 정부의 지원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도 저개발 국가에서는 돈이 없거나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치명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프에 있는 국가별 기대 수명을 보시면 선진국과 저개발 국가 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만일 저개발 국가에서도 선진국 사람들과 같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이런 심각한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과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디지털 헬스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고 감히 제언을 드립니다.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디지털 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예방, 진단, 치료, 관리 등 헬스케어 전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약을 개발하는 프로세스에서도 전방위적으로 디지털 기술이 도입되면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예방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람들의 발이 묶이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여행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20개월 가까이 여행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백신을 맞게 되면서 안심할 수 있는 사람끼리 여행을 하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백신으로 예상된 이동 경로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인증을 통하여 사람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고 코로나 확산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커먼 패스 프로젝트 재단과 세계경제포럼이 공동 개발한 앱인 커먼 패스는 일부 항공사 고객을 대상으로 일부 노선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제가 일하고 있는 KT에서 세이프 투 고 패스라고 하는 앱이 오는 11월에 서비스가 되는데요. 승객이 출국하기 전에 공인된 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또는 백신을 접종하면 그 결과가 표준 양식에 맞춰 세이프 투 고 패스 앱으로 업로드됩니다. 이 앱은 항공기 탑승 허용 및 출입국에 사용이 되는데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곧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단 분야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엄청나게 쌓이고 있는 영상, 이미지, 음성, 텍스트 기반의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을 예측하거나 진단을 보조하는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루닛이라고 하는 회사는 엑스레이 이미지 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의사들이 폐질환을 진단하거나 유방암을 진단할 때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보칼리스 헬스는 AI로 음성 바이오 마커를 분석하여 코로나19를 진단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렇듯 진단 분야에서는 의료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을 활용하여 의사들이 질병을 진단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성능은 더욱 좋아질 것이고 활용 분야도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KT에서도 올 초부터 인하대학교 병원과 갑상선암 진단보도, 서울 아산병원과 연화장애 스크리닝 같은 연구에 착수하는 등 진단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 분야에서는 뭐니 해도 원격 진료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코로나 때문에 대면 진료를 할 수 없다 보니 온라인으로 전화나 영상으로 진료를 하는 원격 진료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도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의 의료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하여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되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에서도 코로나를 계기로 원격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까지 누적으로 200만 건 이상 원격 진료가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화 진료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환자의 만족도는 86%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원거리에 있는 환자가 시간을 들여 병원까지 가지 않아도 되고 환자들 간 감염의 우려가 있는 병원에서 한참 기다리지 않고 환자가 집에서 의사를 만나는 원격 진료는 앞으로 서서히 대세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치료 및 관리 분야에서도 디지털 혁신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같은 디지털 기기가 필수품이 되면서 사람들의 행동이나 습관, 즉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집된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 습관을 분석하여 당장은 아프지 않더라도 건강에 이상이 생길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사후 관리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기 업체인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제공하는 모비케어는 몸에 부착된 패치를 통하여 심전도를 연속 모니터링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부정맥 진단을 서포트하고 응급 상황에서도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처럼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는 웨어러블을 넘어서 몸속에 칩을 이식하는 형태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수술이나 약물을 복용하는 전통적인 치료가 아닌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장애, 질병의 예방,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치료제가 치료 또는 관리 영역에서 혁신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는 게임을 통하여 아이들의 ADHD 증후군을 치료하거나 조금 전에 기조연설을 했던 페어 테라피스트처럼 불면증을 치료하는 앱을 개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에서도 엄청난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려면 물질 발굴, 물질 최적화, 1상부터 3상까지의 임상시험, 그리고 인허가까지 적어도 10년에서 15년까지 시간이 걸렸으며 하나의 신약이 개발되기까지 수천억에서 조 단위의 천문학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 개발 프로세스에서 AI를 적용하면 최적 물질 탐색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최적의 환자군을 탁월하게 선별할 수 있으며 시행착오 등의 리스크도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AI 신약업체인 엑센시엔사는 글로벌 제약사 BMS와의 신약 개발 계약 체결 3개월 만에 머신러닝을 통하여 후보 물질을 발굴하였습니다. 또한 영국의 인공지능 약물업체인 베네볼런트는 불과 48시간 만에 류마티스 간염전 치료제인 바리스티닙이 코로나에 효과적인 약물임을 확인하였고 미국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바이오나 헬스 분야에서 AI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헬스 이코노믹스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디지털 헬스는 기존의 헬스와 다르게 몇 가지 혁신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을 넘어서 어디에서나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환자와 의사가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했지만 원격 진료는 이러한 공식을 깨고 말았습니다. 둘째, 획기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수십 년의 시간과 조 단위의 투자가 들어갔던 신약 개발에 AI 때문에 기간이 단축되고 적중률이 높아지면서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디지털 치료제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무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치료제에 비하여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환자 또는 잠재적 환자, 즉 건강한 사람에 대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교전에는 환자가 병원에 와서 검사를 받거나 진료를 받을 때만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하여 협업과 규제만 해결된다면 24시간 사람들의 상태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헬스가 앞에서 말씀드린 헬스케어의 불평등이나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사례만 들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개발 국가에는 의료 장비나 시설이 열악하고 고도의 교육을 받은 의료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반면에 선진국에서는 최신의 의료 기술과 장비 그리고 최고의 의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전환이 더해지면서 날마다 혁신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만일 저개발 국가와 선진국 간에 원격 진단이나 원격 진료를 허용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인프라가 열악한 저개발 국가에도 엑스레이 장비 정도는 있고 턱없이 부족하지만 의사도 있습니다. 만일 저개발 국가에서 환자의 엑스레이 사진을 선진국으로 보내면 선진국의 의사들은 AI 등 첨단 기술과 장비 그리고 의사들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 결과에 따라 환자에게 필요한 처치를 하거나 치료를 위한 약을 처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자의 상태가 어려운 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간단한 처치나 치료를 위한 약 처방은 현지의 의료인과 협업하여 원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저개발 국가에 있는 다수의 환자들에게는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치료약에 관한 것입니다. 저개발 국가에서는 암에 걸려도 환자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값은 싸지만 독성이 매우 강하여 부작용이 매우 큰 독소루비신 같은 화학 항암제를 환자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하여 개발된 신약들이 많이 나와서 항암제 같은 약품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릴 수만 있다면 동일한 예산으로 저개발 국가에서도 부작용이 없으면서 효과는 큰 약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치료제의 경우도 적용 분야가 점점 다양해지고 비용 절감 효과도 매우 크기 때문에 머지않은 미래에 저개발 국가의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실히 증명이 되었듯이 우리는 지구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만 안전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고 건강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이 안전해야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은 지구촌 시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법을 찾아가고 있고 그것이 바로 디지털 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멋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헬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바로 국가 간의 협력을 통한 해당 분야의 규제를 푸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저개발 국가와 선진국 간의 원격 진단 및 원격 진료 사례는 국가 간의 관련 규제를 풀어야만 가능할 것입니다. A라는 저개발 국가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B라는 선진국으로 보내서 진단을 할 수 있으려면 국가 간의 환자의 정보가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A 국가의 환자가 B 국가의 의사와 원격으로 만나서 진료를 보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 간의 원격 진단 및 원격 진료를 허용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는 4만 5천 명의 인력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5,992회의 국제 구호 활동을 하며
저개발 국가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 간 원격 진단 및 원격 진료를 허용한다면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활동은 더욱 활성화되고 저개발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더욱 좋아질 것입니다. 규제에 관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많은 나라에서 방역 정책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코로나 확진자와의 접촉 가능성은 늘어날 것이고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자신이 코로나 확진자들과의 동선에 얼마나 노출되었는지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코로나 노출 위험도를 알 수 있다면 막연하게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퇴근 후에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마침 자신의 동선이 확진자들과 겹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자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을 것입니다. KT와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각각 60억 원을 공동 출자하여 ICT 기반으로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모바일 앱 기반의 감염병 감시체계, 감염병 자가진단, 그리고 감염병 확산 예측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연구 결과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려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의 지방정부에서는 방역을 위하여 코로나 환자가 방문했던 식당이나 커피숍 같은 장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확진자들의 동선 정보를 공익성을 가진 앱에 제공한다고 합시다. 물론 그 장소에 누가 다녀갔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말이죠. 그렇게 되면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확진자가 발생한 특정 장소가 어디라고 알려주지는 않지만 오늘 당신의 동선은 코로나 확진자와 겹치지 않았다, 또는 오늘 당신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장소에 2번 정도 들렀다와 같은 정보는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공익성을 가진 앱을 운영하는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해야 하고 관리 책임도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시민들이 자신의 동선과 확진자 발생 정보가 겹쳤는지 겹치지 않았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보유한 확진자 발생 장소 정보를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런 공공성 앱이 나라마다 활성화되고 결국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코로나 등 감염병 노출에 대한 위험도를 미리 알고 대응도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이며 역동적인 국가입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K-방역을 통하여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등 헬스 분야에서도 빠르게 대처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친 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규제도 한국이 선도적으로 완화해서 디지털 헬스를 활용한 헬스케어의 불평등 및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디지털 전환이 가져올 변화, 그 속에서 바이오 의료 산업이 모두를 위해서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서 만나볼 수 있었던 두 분의 기조 연설이었고요. 김영욱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